저작권, 지적 재산, 요즘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신들의 선물이었다거나 심지어 유괴 같은 끔찍한 범죄로 취급됐다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걸어온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 거 맞죠?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음악?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 거다 하는 생각, 이 소유라는 개념이 과연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 내내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아이디어 소유권이라는 건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최근에 생긴 발명품이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모든 게 다 공유되고 오직 기억으로만 전해지던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소유하는 지금의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걸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기억, 최초의 하드드라이브. 아직 글자가 없던 시절의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식은 개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신성한 공공재였죠. 모든 지혜는 신들에게서 오는 거고 그걸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존재가 바로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나 사상가는 지금의 창작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신성한 지식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채널, 딱 그 정도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에게는 9명의 딸, 바로 그 유명한 뮤즈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인류의 모든 지식을 분야별로 딱딱 나눠서 관리하고 보존했던 겁니다. 서사시, 역사, 음악, 심지어 천문학까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대판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모든 지식이 이 신성한 시스템 안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두 번째 장, 오픈소스 서사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모든 지식이 신에게서 온 공유 자산이었다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같은 이런 위대한 서사시는 대체 어떻게 한 개인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픈소스와 비슷한 창작 방식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라는 구절 들어보셨죠? 호메로스 서사시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호메로스가 혼자 생각해낸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당시 구술 시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던 일종의 공유 언어 도구하면서 떠내 쓴 도구 같은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이요, 요즘 관점에서 보면 좀 게으르게 썼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즉석에서, 그것도 운율에 맞춰서 읊어야 했던 구술 시인들한테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치였던 겁니다.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시인 자신은 다음 구절을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딱 나와요. 서양 문학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호메로스 작품의 무려 3분의 1, 그리고 헤시오도스 작품의 거의 4분의 1이 이런 공유된 구절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고대의 위대한 창작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이미 존재하는 공유 자산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재배치하고 리믹스하느냐, 그게 바로 예술이었던 거죠.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연행자, 브랜드, 그리고 문지기.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면서 창작자의 역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통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이 등장하는 시기죠. 처음에는 아오이도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에게서 직접 영감을 받아서 노래하는, 작곡가에 가까웠죠.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새로운 변주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만들어진 서사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암송하느냐가 중요해져요. 바로 전문 연행자인 랍소도스가 등장한 겁니다. 창의적인 창작에서 원본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걸로 가치가 옮겨간 거죠. 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호메리다이라는 집단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호메로스의 진짜 후예라면서 자신들만이 진짜 호메로스를 공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원조 프랜차이즈였던 셈이죠. 심지어 아테네의 통치자는 아예 국가가 공인하는 표준 텍스트를 만들어버립니다. 아직 법 같은 건 없었지만 브랜드의 정통성이나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통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문자, 축복인가, 저주인가. 바로 이때 문자라는 그야말로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요, 엄청난 철학적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신기술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문자가 인간의 영혼에서 진짜 기억과 지혜를 파괴해버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는 기호에 의존하는 단순한 지식 소비자가 될 거라고 걱정한 거죠. 그의 주장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첫째, 글은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둘째,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잘못 해석하든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거짓 지혜를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로 이해한 건 아닌데 아는 척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각의 죽은 복제품이라는 아주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장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유괴하다. 고대 로마로 가서 드디어 저자라는 개념과 절도라는 개념이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을 목격하시죠. 고대 로마의 작가들은 지금처럼 인쇄 같은 걸로 돈을 벌지 않았어요. 대신에 부유한 후원자에게 지원을 받았죠. 그 대가로 작품을 통해서 후원자에게 영원한 명예를 안겨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보상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 바로 평판이 모든 것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로마에서 우리가 오늘날 쓰는 표절, 즉 플라지아리즘이라는 단어가 탄생합니다. 시인 마르티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시를 훔쳐서 낭송하는 경쟁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는 분노에 차서 그 경쟁자를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라틴어로 유괴범을 뜻하는 플라기아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필 유괴범이었을까요? 그에게의 작품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건 그냥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유괴하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런 절절한 외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티알리스는 왜 굳이 불개범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내야 했을까요? 답은 당시 법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절도법은요,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물리적인 물건에만 적용됐지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해주지 못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평판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회적인 처벌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법이 없던 시절, 고대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심이라는 사회적 코드로 지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기억의 여신에게서 시작해서 로마의 유괴범에 이르기까지 이 기나긴 여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아이디어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결코 처음부터 당연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법과 제도가 아이디어를 철저히 지켜주는 오늘날, 우리의 창작물은 과연 완벽하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플라기아리우스와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